그죠? 교회, 또 병원 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움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갑자기 다른 데 옮기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근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생겼던 게 서울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씁니다. 예, 그 재개발도 한꺼번에 못 일어나게 하려고 뭐 이주 시기도 조정하고 시행 인가도 조정을 하고 또 임대주택 같은 것도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고 용적률 좀 혜택을 주면 거기서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짓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개발 방식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 이제 대체로 이제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들이나 또 이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보면 저층주거지 그 지역 사회에서 저층주거지를 밀고 개발하는 이 방식이 그리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그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뭐죠? 그 슬럼가들을 밀고 개발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유럽에서도 전후에 그런 슬럼가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활용을 했던 거지. 그 후에 어느 정도 주택이 지어진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거기 있는 그 지역의 주택을 재생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뭘 철거하고 뭘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도심의 핵심 지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17 제가 어떤 그림 중에 20페이지나 21페이지 같은 데를 보시면 21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파리 같은 데서 이 센강 옆에 그 개발지구인데요. 이게 면적이 넓습니다. 이 그림으로 이렇게 좀 나는데 이렇게 오른쪽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센강이거든요. 그 옆에 양안을 이제 한쪽을 이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넓습니다. 120헥타르나 되는 곳이에요. 세계 지구인데 이거를 다 모두 밀고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군데군데 필요한 것만 개발을 해서 핵심 시설 같은 것들을 넣고 상가를 넣고 필요한 곳에 주택지를 넣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개발지 중에 60헥타르 이상을 철도청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철거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고 상가를 개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고 개발 기간만 해도 이런 것들 다 15년, 20년씩 하는 겁니다. 개발 기간이 15년 동안 이렇게 짧게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획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협의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을 할 때 개발 주체가 공공하고 민간하고 복합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이 지분을 보시면 알잖아요. 공공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사업 시행은 민간이 구체적인 개발 단계는 이제 민간이 하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주로 기획하는 건 공공이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제 민간이 역시 이제 민간이 상당히 그 역할을 하는 그 방식인데 22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역주변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이제 그 JR이라고 이제 여기서 일본 구찰하는 데죠. 거기서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 역사를 이제 위에를 정리하고 그 위에 민간 택지를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역주변에 이제 개발을 해야 이제 도심지로 이제 바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직장까지 가기가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핵심 개발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주택지를 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래서 버스 터미널도 조금 옮기고 광장도 다시 조금 넓히고 나머지 상가도 조금 조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철거는 상대적으로 좀 최소화하면서
주택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고밀 개발을 하는 건데 그 그림 밑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굉장히 구층 빌딩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상당히 상업적으로 이익이 나게 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주변에 정리를 하는데 무리 없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개발 기간은 건설 기간만 15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그렇게 이해 조정을 하는 과정들을 밟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 생활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 비슷한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비슷한 제도를 막 찾아보려고 다 찾아봤는데 그 유럽도 찾아보고 뭐 영국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제도들이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런 재개발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더 없어졌고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 재생의 레노베이션,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재생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근데 그럼 도시 우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거는 도시 재생이 아니야. 그것도 도시 재생의 일환이야. 하나의 수법입니다. 수법인 거고 거기가 그거를 이제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면서 이걸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도시 재생하고 그 재개발 재건축이 완전히 별개 별나라에 있는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과의 이해 조정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딱 거기 토지 소유자들만 중심으로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조정을 하는데 매우 취약한 제도입니다. 이 방식이요.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공공이 중심이 되는 게 맞아요. 공공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해관계를 수렴을 해야 세입자 의견도 수렴이 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의견을 수렴을 하고 도시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개발 단계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그 민간이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 무리를 좀 줄이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현재 재개발 방식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수가 나오는 측면이 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식을 활용을 하더라도 이제 지금 이제 재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해관계들을 충분히 조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을 하려면 사실 사업 시행 단계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무리가 좀 덜 가는 게 제가 그 조합 설립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건축 계획들이 다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된 상태에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찬반이 별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사업 시행 계획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을 하는데 그 단계별로 그 찬반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관리 처분 단계 가보면 그때 가서 이제 보니까 나한테 불리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게 제도상에 좀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사실 저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벌써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이럴 때부터 이제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관계 조정하는 걸 뒤로 밀어놨다가 나중에 다 떨구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그 남은 사람들로 거기서 찬반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문제점들을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떤 그 시나 또 그 구청에서 이런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부분들을 관리 처분 단계에서 너무 감정평가 늦게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땡겨가지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이 조정이 되게끔 하면서 거기에 인가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가 조건이 그 재량이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인권적인 요소라든지
그 계획에서 건축 계획에서 이렇게 필요한 어떤 사항들, 건축 계획에서도 그 부분이 같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정리된 상태에서 사업 시행이 끝나야 그래야 나중에 실제 계획이 됐을 정리된 계획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무리도 좀 덜 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이 그때 돈을 내놔야 되고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내놓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배려들을 하기 위해서 그때 정리를 하지 못하면은 시나 또는 그 구청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가 조건을 붙이지 못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같은 경우 인가 조건에다가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들이 좀 시 행정에서도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참고 자료를 보시고 향후에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금 보면 주택 보급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큰 방향에 있어서 저층주거지는 기본적으로 저층주거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존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주거가 편리하게끔 살게끔 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어떤 그런 여기를 하고 시가 역점을 둬서 어떤 또 해야 될 다른 부분도 이렇게 도시의 어떤 활력을 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원도심에서 가장 기능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 지역들에 대한 개발의 어떤 공공성도 최대한 높여가면서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층주거지를 막 미는 어떤 그 방식 개발은 제가 보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노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령화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는 그만한 수요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계속 밀고 지금 현재의 어떤 주택들이 대부분 이 재개발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짓는 주택들이 대부분 보면 중산층 4인 가구나 3, 4인 가구들이 중심으로 하는 고가 아파트들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회 수요에 맞질 않아요. 아까도 제가 보면 대대지 인구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1, 2인 가구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 개발하는 그 방식 가지고는 이 인구 구조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흘러가는 어떤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세를 좀 봐가면서 도시개발 방향을 좀 잡아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훈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저희는 시간이 좀 모자라고 그렇죠. 이광훈 변호사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외국 사례를 해서 이제 철거 방식보다는 좀 재생 쪽에 기존 거를 유지하는 쪽에 좀 권유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해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 특히 이제 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 중심의 어떤 역할을 좀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민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요가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저축 주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토론으로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는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래도 저희 하실 말씀은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준 팀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팀장 최홍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뵙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대전경제위원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돼서 갈등이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의 어떤 환경이나 구조의 변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순응해서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따라서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고 한다면 상호 공감하고 찬반 결론 어찌됐든 간에 갈등의 요소를 해소해가면서 찬반의 어떤 그 중점을 둬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지금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정비 사업이 각고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한 2, 3년 내에서 사업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못하지만 갈등의 요소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유성 시장지구는 그 시장의 어떤 그 내용, 그 전통성 개념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걸로 느껴져요.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사실 유성 시장지구 재정비 촉진기 지구 지정할 때 거기서 제가 근무를 했고 시장에 가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시에서 오셔가지고 여러 말씀하시고 그 국공유지 동의 문제 막 이렇게 거론하실 때 저는 사실 뒤편에서 사실 마음이 상당히 아팠어요.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시장의 문제인가? 아니면 거주권의 문제인가? 등등의 어떤 고민을 해가면서 야 그래도 이거는 제도권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찬반이 있다 하더라도 잘 정리해서 갈 수 있는 요소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토론의 어떤 장이니까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한번 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전기사업의 수법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고 그 수법을 수능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약자인 세입자들의 어떤 보호 차원이나 그분들의 어떤 거주권 확보 차원에서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통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세입자에 대한 이주 보상비나 뭐 등등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혜택을 준다고 하면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의 활성화도 하고 기존에 거주하고 지인들의 어떤 삶과 거주권을 확보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또 아까 전자에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구조가 뭐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다가 요즘 1, 2인 가구로 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도시 공간도 또 변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그래서 제 대전시도 지금 2030년 정도 그 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 정도 되면 대전시 주거 노후도가요 한 70% 정도가 노후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아파트로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업성만을 위한 아파트가 아니고 거주의 개념이 우선시 돼야지. 이때는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들의 그 내 돈 주고 내 집 지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인식 속에서 어떤 도시 환경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제도권에서는 그게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 어떤 정비 사업구역은 75%만 도움이 되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인지하시면서 좀 그 갈등의 요소를 해소하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토론의 어떤 저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걸로 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문제점이나 등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2030 도정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요. 내년도 4월달 정도로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전자에도 토론자나 주제 발표 하시는 분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생활권 계획이라는 내용들을 도입을 해요. 이때는 뭐냐면 주거 환경이라든지 주거 정비라든지 주거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지표화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종전의 방식인 어떤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떤 규제 요소를 주는 것보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나 이 지역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그 주거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그 방안으로다 생활권 계획이란 기존의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부에 지정되고 이렇게 사업 추진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겨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2030에서는 70% 2020-30년도에는 70%가 여러 가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사업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만 동의를 받아서 오시면 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전의 경기 예정 지구에 준하는 저 제도를 도입해서 바로 조합 설립하고 추진의 설립, 조합 설립해서 정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뭐 공공의 역할이라든지 뭐 이렇게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유성 시장지구 유성대로도 국비를 지금 지원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방 재정 일정 부분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 도로가 개설이 됐고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주변의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됐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 반대하시는 뭐 반대라고 저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좀 약간의 어떤 그 만족을 하지 못하시는 어떤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투자됐기 때문에 또 사업의 그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공공의 뭐 재개발 사업 전체를 공공에서 부담하기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찌됐든 제도권 내에서 공공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지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속에서는 뭐 그 주민들의 갈등, 그 공감해소, 주변 지역의 어떤 내 재개발 학원을 위해서 주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정비 계획을 고시하고 수립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제가 알기로는 좀 약간 이제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떤 몇 분이 유성구청에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것을 빨리 그 조합이 됐든 그 반대하시는 대책위원회 되시든 간에 그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서로가 이렇게 흩어져서 뭐 생각만 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분들 아무 소용이 없을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구청에서 그 어떤 갈등 그 협의회 정도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시 차원에서도 갈등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어떤 여건은 주어졌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모여서 얘기를 하느냐 그 차이에서 정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변화되는 그런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대전시 노후도가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2030의 도시정비 계획 수립하는데 아까 또 특히 말씀하신 주거 환경이나 주거 정비 관련해서 그 생태권 계획이라고 이제 또 얘기하시는 부분까지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또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금 누구 못지않게 고민하시는 게 이 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나 또 유성구청에서도 굉장히 고민하시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갈등 협의 조정위원회 이쪽에 지금 유성구는 좀 없고 지금 대전시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긴 됐는데 많이는 저희가 좀 많이 듣지는 못하고 한 2분이나 3분 정도의 공개해야 돼. 예? 좀 공개해야 돼. 예, 그러시죠. 네. 예. 그러면은 한 분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분 예, 저분 또 다른 분 없으세요? 그러면 두 분만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받고 그리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체 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먼저 여기 어디에 계시고 뭐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이 대구 구미 박정희 대통령 사는 그게 되는데 지금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사연은 누가 어떤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살아보니까
저분이 대통령 돼야지 이것을 하겠다 싶은 것을 내가 들어왔고, 오늘 제가 여기서 선 이유는 저는 재개발을 하는 회사에도 근무했고 지금 나의 집에 재개발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전체에다가 내가 한번 질문을 확실하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조합장님 재개발 하실 적에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름이 우상붕입니다. 재개발 하실 적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OS, 뭐 감정평가 이런 건 저는 뭐더 다 아시니까 그거하고 이익금 환수가 되겠습니까? 이익금. 예. 네. 재개발하면 이익금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돌려줄 어느 정도 예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익금이 있습니다. 네. 시공사에서 집을 질 적에 이 건축사님 계시지만은 처음에 이 감정평가를 먼저 가상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는 한국도시연구소는 정말입니다. 네. 가상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이건 100% 환영입니다. 그 가상 감정평가를 안 하고 감정평가에 들어가니까 1.18에서 1.30까지의 감정평가가 나와요. 그러면은 손해보는 쪽이 누구냐면은 주택 땅 넓은 사람은 손해보고 빌라는 이익을 봅니다. 왜? 빌라는 땅집 값이 재개발하면 투자자들이 모여서 땅집 값이 뛰니까 빌라 한 채 해봤자 8천에서 1억 2천밖에 안 가는데 땅집 1억 붙으니까 제일 처음에 OS 여자들이 침투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빌라입니다. 빌라에서 최대로 표를 많이 걸어오는. 두 번째, 우리 재개발위원장님, 비상대책 양청규 위원장님. 예. 재개발 하시면서 내가 몇만 평에 도로가 몇 개고 우리 그 주민 집이 얼마 평수가 되고 재개발 때가 시공사에 이걸 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이익 환수금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싸움하는 거 집안 싸움밖에 안 돼요. 왜 환수를 요구 못합니까? 도로는요, 우리 가양일동 도로는 평당에 25만 원이야. 주택은 170만 원이야. 공시지가. 그러면 우리 그게 10만 평에 도로가 3만 평이에요. 임대주택 가는 게 2만 평. 주택이 3만 평입니다. 주택이 5만 평이에요. 이 10만 평에서 시공사가 돌아와서 재개발하면 분명히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걸 주민들에게 환수를 해줘야죠. 그럼 두 분이 찬성 안 할 일이 없죠. 사실입니다. 또 저희는 재개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질문으로 그냥 하시면. 예. 그리고 설명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또 예. 도시 먼저 하고 대신 우리 생중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재개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 시도 발전하고 주민도 발전하는데 제일 문제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가장 문제가 동의서 받을 때가 문제입니다. 동의서 95% 받아야 이게 찬성이 됩니다. 그 95% 받기 위해서는 이익금 환수를 제대로만 돌려준다면 반대할 주민은 절대 없습니다. 그 대신 지금 저도 위원장님은 배부른 사람이고 저는 춥고 배고픈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비업체에서 돈 주니까 하시는 거지 내 돈 내놓고 할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지금 조합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조합장님 정도면 이거는 로또 된다고 로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제껴서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있는 조합장 해도 된다 이게야. 근데 전부 정비업체다 돈을 끌어다가 넣어놓고 내주 가서 땅 넘어지면 그 동의서 찍은 사람들 다 일일이 배당금을 우리 이강훈 변호사님 제가 이거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고소를 해봤어 고발을 해봤어 저쪽에 부정이 있는데 부정이 분명히 있어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뭐하는 것도 있고 내가 법을 몰라서 뭐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변호사님이 좀 생각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진짜 힘도 없어요. 내가 이 재개발한데 임대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억울한 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500만 원에 3만 원에 살고 있는 임대주택자들이 내주 이게 개발돼가지고 1,000만 원 준다 하니까 이 사람이 1,000만 원 준다니까 호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갈라고 옆 동네를 보니까 옆 동네는 2,000만 원에 10만 원 달래. 그거 어떻게 됩니까? 못 가잖아. 우리가 나 저도 경찰련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뭐 없는 자를 돌보자라는 게 아니고 뭔가 제대로 이익금만 환수한다면은 이거는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 지겠어요. 예,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또 설명을 좀 해주신 건데 다른 분 그 말씀 질문 듣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장대동 191-5번지에 사는 김웅옥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재개발 그 정비사업조합에 이사도 맡고 있고 좀 전에 우리 그 도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구청 갈등 조정위원회 그 조정위원으로도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아울러서 그 장대동 그 지금 A 구역에 지금 해제됐지만은 A 구역에서 장사를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요 집에서 한 3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 양쪽 그 A, B 구역의 이렇게 실정을 나름대로 20년 동안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이제 그 이사를 하다가 여기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 5일장의 문제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득을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까 우리 저기 양천분께서 말씀하시는 원주민들도 상당히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A 구역까지도 이 장날이면은 도로변에 차가 거의 꽉 차고 뒤 가게가 지금 한 300평이 넘는데 거기에 우리 영업장소까지도 주차가 계속 밀려 들어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집 앞에는 말도 못하게 차가 그 팀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농협중앙회 앞에 도로가 장날이면은 토요일도 복잡한데 토요일 장날이면 아예 거기서 서서 꼼짝을 못합니다. 각 도로변에 그 차들이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5일장들이 전부 점거를 하고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가? 내 집에서 이용을 하고 도로에 하다못해 자전거라도 바치고 차량도 가끔 바쳐야 되는데 장날이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그 우리 양천분께서 말씀하시는 넥스트윌을 말씀을 하셨는데 넥스트윌에서 오죽하면은 거주를 못하고 있습니까? 소유자가 물론 투자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장날이고 평상시에는 그 앞에 도로를 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욕을 돼지게 먹습니다. 내 집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날에 내 집 물건 사놓고 장사를 하면서